또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 좋겠다. 하기 싫으면 가. 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분에 보면 인상에 말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데 열심히 다 잠재 의식에서 나온 거래. 여기서 이걸 잡아내시네요. 헬렐레 하다가 끝난 것 같아가지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네. 둘 다 여기 얼굴 보게 해가지고 왜냐면 마지막에 되게 네.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와인에 좀 상처가 있어요. 왜? 폴라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집에서 와인을 마시는데 다 폴라포 맛이 나는 거예요. 포카리 스웨트 그거 소금 맛이지. 그러면 계속 소금 맛 나는 거라. 미안해.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갔네 내가. 이런 거 해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하고 나면 현타가 6시간 가. 여성 600이야. 그 여성 게스트분하고 이거 많이 하시는 거 같던데. 막 하다가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될까봐 기대하고 있지.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옥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오늘 찍으신 거예요? 어제요. 어제요. 아니 근데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고 좋은데 너무 추운 거야. 네. 그래서 우리 그 루프탑에 보면 약간 벤치하고 뭐 파라솔 같은 것도 있고 약간 옥상 정원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친구랑 같이 막 샌드위치랑 이런 거 먹자고 올라갔는데 한 2개 먹다가 남사친이랑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해야 되죠? 보통 중학교 때 아니면 옥상 잘 안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때는 주로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데 방황 좀 해보신 분들 알 텐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자꾸 어디로 올라가요. 아파트 옥상, 그다음에 야산 같은데 거의 산악인이었어요. 나 중학교 때. 그 자택의 옥상이잖아요. 네, 비율은 좀 그래도 스타일리시하다고 이건 칭찬인가요? 한국 사람이 육등신이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부자들의 관상이 있냐고. 관상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슈퍼리치들은 딱 봤을 때 인상이 어때요? 제각각일 것 같아요. 관상이라보다는 그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자신만만한? 아니요, 그것보다는 굉장히 왜 경청할 때 듣는 그런 되게 오픈 마인드적인 그런 표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떼 이즈 홀스 이런 거 없고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고. 라떼 이즈 홀스 웃기지 않아요? 라식 생각 없냐고 둘 다 안경이라. 근데 저는 안경이 이게 인테리어로 쓰는 거예요. 약간. 저는 안경을 수집하기 때문에 안경 못 쓰면 좀 안경 못생겨 보여가지고. 갑자기 쌩얼. 문신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안경 벗어야 되니까 여기다 안경 모양으로 문신을 원래. 근데 항상 술 먹고 나서는 안경이 꼭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15개 안경 바꿔 쓰기 할까요? 사이즈가 일단 내가 이거 쓰면은 약간 그 중세시대 때 돋보기 그다음에 네가 이거 쓰면 테러로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과거 이제 DJ 정부 때 신용카드 사태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벤처 붐이 일었잖아요. 테헤란 밸리가 그때 막 뜬 거 아니야.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는 게 그때 선릉역 한복판 그 테헤란 한복판에 수입 중고차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요? 사람들 거기 가서 차 보고 막 차 사가지고 하고. 지금 옷을 벗고 계십니다. 저랑 아무래도 좀 색깔이 겹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골덴 바지네요? 이거 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건데. 40대 패션은 기능성입니다. 너무 어제 하루 종일 너무 밖에서 떨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런던 오빠님 어깨 운동 좀 하라고. 어조비 안경뚱이잖아요 제가. 근데 이 어깨가 이게 하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근데 이거는 운동을 해도 어깨가 뭐 올라가진 않는데요. 코스피 계속 상승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래서 전 반대로 하락하는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많이 풀립니다. 게다가 이제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금들도 상당 부분 저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가장 정상적으로 돌려내고 있는 원톱이다 보니까. 그렇죠. 배달의 민족 대박 났잖아요. 주변에 배달의 민족 투자하신 분. 뭐 저희가 투자를 했죠.
여기서요? 네, 클럽원이 투자를 엑싯을 했죠. 엑싯은 이제 시드 네. 투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벤처나 스타트업의 아주 초기 단계에 네. 들어가서 상장이나 아니면 이제 지분 매각 때 완전히 지분을 정리하고 그 시세 차익을 이제 아예 손에 쥔 케이스를 엑싯이라고 하죠. 네, 엑시트. 예, 예. 네, 이제 출구 전략을 썼다. 하반기에는 제2의 벤처 붐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 이런 것만 해도 이제는 좀 약간 올드 패션드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손정희 회장의 쿠팡 투자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뭐 3조를 물렸다고 하는데 손정희 회장이 과연 이거 물렸다. 잠이 안 온다. 어떻게 하나? 고민할까요? 아니면 의연할까요? 저는 아주 의연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요. 손정희 회장의 투자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그쵸. 예. 사실 투자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약간 갬블에 가까워요. 네, 안 맞을 수 있고 사실 그냥 그 생태계를 만드는 디자이너 디자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식하듯이 여기 투자하고 여기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얼마만큼 얻을 거야 이거보다는 그냥 손정희 회장이 만들고 싶은 미래가 있어요. 4차 산업에. 그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쇼핑 중에 이제 쿠팡이 있는. 저는 손정희 월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뭐 코로나가 오든 무슨 메르스가 오든 집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다 손정희로 가능해요. 그쵸. 쿠팡이나 알리바바로 물건 사서 그 다음에 배달도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도 로켓 배송 있잖아요. 네. 배달도 다 결제도 다 손정희의 어떤 판 안에서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날씨도 좋아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럼 에어비앤비. 그쵸. 뭐 다 손정희 회장 거. 네. 그 다음에 휴대폰 소프트뱅크 거. 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망가진 게 위워크. 네. 폭망.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먼 리스크가 정말 그 어떤 리스크보다 컸다. 노이만의 어떤 그 기행. 사실 뭐 이제 경영진 리스크가 있어서 이제 저는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실패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뭐 물론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 상장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랬으면은 뭐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근데 이거 위워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손정희 회장의 전체 그림이 생태계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손정희 월드라는 큰 여기에서 뭐 한두 군데 정도는 이제 조금 뭐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손정희 회장 자체가 어떤 그 거대한 플랫폼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거죠. 위워크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의도에도 건물이 있고 강남에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이제 가시다 보면 큰 건물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그냥 강남에 그 큰 빌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워크 간판 바꿔 달리고 네.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보셨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HP 빌딩이 맞아요. 네. 위워크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워크 자체는 그냥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과연 이걸 모르고 투자를 했을까? 단순한 부동산 임대업 이상의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스타트업 비즈니스 벤처였던 그 인큐베이터로 만들려고 한 거죠. 이거를 현격한 어떤 멀티플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부동산 임대업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뭘까? 혼자 생각해봤는데 거기에 이제 수많은 어떤 테크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입주 개념도 아니지.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니까 거기에 이제 다 어쨌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는 손정희 회장이 그 스타트업 쇼핑의 어떤 대상으로 할 생각이 있지 않았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기술을 빨아먹는 어떤 그 표본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생태계는 4차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4차 산업은 이거다 딱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모든 테크 기술들과 어떤 지식들의 융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융합이 일어나려면 그런 공간, 어울리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위워크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저는 본 것 같고 한 가지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어떤 대기업들 하나의 큰 사옥을 사서 거기에 모든 부서가 다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분화되고 있거든요. 위워크나 뭐 패스트 파이브 이런 공유 오피스 가면 일부 대기업의 부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옥을 점유하고 예전처럼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막 팀별로 회의하고 이런 지금 문화가 아니라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보다 좀 캐주얼하면서도 좀 액티브한 좀 네.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대기업의 일부 부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오픈을 하면은 현대차의 일부 어떤 혁신 부서들은 지금 여기 패스트 파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과
그 현대차 뭐 대기업 같은 기업들의 어떤 그 시너지, 어떤 교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판단하기에 전 이르다. 그 큰 건물을 진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사들여가지고 이걸 언제 다 뽑고 이게 도대체 어떤 수익 모델이 될까? 그럼 결국 손정희 회장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 입주사들의 어떤 테크를 자기가 가장 먼저 좀 액세서블한 이런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한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대학가, 네. 특히 이제 명문 대학가 학교 근처에 이제 하숙집 그 하숙집 아주머니들이 하숙 치면서 그 하숙집에 들어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 딸 그 사위감 막 고르느라고 누구는 법대 다니는데 일찍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 어울려 다니고 이런 거 안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그 사위감 고르듯이 약간 그런 하숙집 아줌마. 하숙집 아줌마랑 뭐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니, 하숙집 아줌마랑 추억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약간 김부선치가 생각나는데? 위워크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집중화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손정희 회장이 뭔가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어떤 장애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숙집 아줌마. 내 사위감 내가 고른다고. 신림동에서 네. 하숙 쳐봐 다 서울대 아니야. 그러면 그 앞방에 있는 친구는 법대, 옆방은 의대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글로벌한 하숙집 아줌마예요. 예를 들어서 벤처 창업 어떤 좋은 회사들이 테라노만 있고 실리콘밸리만 있고 뭐 일본 도쿄에만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위워크에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은 다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공간의 개념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현대차 얘기하셨잖아요. 현대차도 이제는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고 네네. 사업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현대차 어떤 부서에서 모빌리티 해외 사랑 아니면 그 벤처랑 협력을 하려면 회사에 회사 대 회사를 요청해서 이런 서제스천을 보내면 그쪽에서 이거 만나보자 해서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패스트5 현대차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입점해 있는 회사들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죠. 만나서 제안할 수 있고 제안할 네. 수 있고 어떤 협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 보고하면 되잖아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 기막힌 아이디어는 계획한다고 해서 어떤 그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지 않잖아요. 약간 이종 산업 간의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그 장소에서 되게 그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왜 공유 오피스 중에 스파크랩이라고 있잖아요. 스파클랩. 네, 뭐 그것도 이제 그런 저 가봤어요. 네, 역삼동. 네. 뭐 다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스타트업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이 선다. 이 근거는 뭐라고 저는 말씀드리냐면 일단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금리라는 이 배경에는 어떤 저성장, 그다음에 고실업, 그다음에 어떤 성장 동력의 약화 네. 이런 게 깔려 있지만 이 금융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전망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동성과 사람들의 심리와 그다음에 어떤 그 대중의 어떤 시각을 다 종합적으로 녹여낸 어떤 멜팅 팟이란 말이에요. 시중의 어떤 유동 자금이 금융권이나 뭐 은행권 같은 안전자산보다는 일부는 정말 어떤 공격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된다는 거죠. 보험사 같은 경우 보면은 보험사가 사실 그냥 뭐 채권하고 뭐 아주 일부만 그냥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보험사 무조건 다 마이너스 나고 그렇죠. 진짜 존폐 위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네. 한화생명에서 하는 드림플러스 아세요? 네, 알고 있죠. 야, 한화생명에서 한화증권이나 뭐 자산운용도 아니고 한화생명 그러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거의 국민연금처럼. 네. 언젠가는 사람들이 청구를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는 지급 여력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위험한 투자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에서는 스타트업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합니다. 네. 여기 센터에 가보면 센터장도 한화라는 어떤 대기업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면서도 막 이런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가장 여러 산업들 중에서 위기에 처한 산업 중에 하나가 보험 산업.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뭐 썰일 수도 있어요. 썰일 수도 있는데 모든 보험사 안에는 지금 그 TF 팀이 있어요. 그 장기 보험 계약을 스무스하게 해지하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고금리 때 발행했던 어떤 뭐 종신보험, 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부모님들이나 아마 잘 보시면 지금 저금리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고금리로 확정금리로 발행됐던 금융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맞추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약을 유도한다고요? 네, 해약 유도해야죠.
그 TF들이 다 아니 이게 있어요. 손님을 네. 내쫓는 장사라는 게 도대체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이득인 거죠.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아. 저금리 환경에서는 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에 중국집 차려가지고 막 홍보 많이 하려고 네. 다른 집은 스티커 10개 붙이면 탕수육 하나인데 5개 붙이면 주는 쿠폰을 막 발행을 했어. 네. 근데 막 이 탕수육 주문이 막 그 공짜 쿠폰 밀려드니까 야, 문 닫아. 만약에 유럽에서 금융권 부실이 나오면 먼저 보험사부터 나올 거라고 지금 보는 견해들이 꽤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그런 보험사가 이제 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거는 스타트업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이유는 굉장히 절실하다는 거죠. 신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큰 변화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언택트가 확산된다. 네네네. 심지어 편의점에 가잖아요. 거의 다 이제 신용카드 쓰는데 이제는 그 편의점 알바생이 카드를 받지 않아요. 카드 이렇게 무심코 주잖아요. 옛날 습관 때문에. 네. 저기 얼마입니다. 그래서 네 주면 꽂으시라고. 안 만지는 거예요. 손에 네. 안 대는 거예요. 이런 언택트 풍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리소스를 그 상황과 제품과 어떤 업태에 맞게 사람의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리소스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한계 기업 오늘도 미국에서 지금 그 정유회사 하나 맞아요. 굳어놨죠? 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망해야 될 부실화돼서 없어져야 될 기업들 또는 이 산업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구식이 돼버린 기업들이 더 빠르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고 있는 게 가속화가 지금 붙은 거죠. 산업 구조의 재편. 네, 산업구조의 재편이 철저하게 적자 생존의 어떤 논리로 이번에 네. 옥석 가리기가 이제 천천히 바뀔 것도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뉴 비즈니스 창업은 기회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온라인 쇼핑하면 무통장 입금이거든요. 그래요? 와 이거 뭐 깔다가 막 인류의 어떤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약간 도박성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낮에 선물 옵션하고 이제 밤에 스포츠 토토 해외 축구 야구 경기 하고 주말에 경마장 가고 아이고, 강원랜드 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일정 부분의 어떤 도박 유전자의 어떤 자극이 없으면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근데 요즘 스포츠도 잘 안 열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강원랜드 가기도 힘들고 왜냐면 확진자 되면은 동선이 다 까발려지는데 자기 자식들 뭐 직장에 이거 다 알려주면 얼마나 경마장 가는 걸 막 나 경마장 간다고 막 말 그려진 티셔츠 입고 막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결국은 약간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그 투자에 들어올 수가 있고 국내에도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제 아예 오픈 리소스를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네. 이제 앱도 있고 한데 아직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들어와 있는 이제 어떤 그 투자건들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좀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좀 다를 수도 있죠. 런던 오빠님 얘기처럼 시중에 그런 창업 아이템들을 부양해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산업 재편 구간이 산업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과도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뉴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2의 삼성, 제2의 현대, 제2의 두산 나와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사실 이걸로 50년 우리가 이제 보낸 거고 이 산업판에서 지금 벌써 적응을 못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 비즈니스가 발전하는 속도가 발을 못 맞추는 거죠. 기존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어떤 뭐 대기업 구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화되는 거고. 네. 오히려 이렇게 어떤 전통 산업군에 있던 회사들은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직의 어떤 그 위계 질서나 또 조직의 어떤 그 경직된 문화 때문에 이런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회사 생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서류로만 정말 시간이 다 갈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흔히 잡무라고 하잖아요. 잡무. 네. 그 직급이 날 때는 잡무를 잘해야 이제 이쁨 받거든요. 잡무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하냐. 얼마나 이렇게 그 별것도 아닌데 복사할 때 네. 얼마나 네모 반듯하게 하냐 이런 정말 아무 쓸데없는 네.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수기 통 가는 거. 정수기 물통 네. 가는 거. 네네. 그다음에 커피 잘 타오는 거. 음. 그것도 또 뭐 다 뭐
직급마다 다 또 취향이 달라요. 어떤 분은 물 완전 적게 그렇죠. 그 정수기 위에 안 닦고 없잖아요. 그럼 바로 날라와요. 거기다가 낮에는 커피 비율 부장님, 차장님 외워야지. 저녁에는 또 폭탄주 비율 또 외워야지. 바뀌면 또 너 그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또 하나의 어떤 그 벤처 붐이 온다. 스타트업의 큰 장에 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가들도 이제는 슈퍼 리치들 그냥 아니면 한국에 30만 명이나 되는 금융자산 시바스 리가리. 술 안 드시니까 지금 술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부자들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봐. 약간 열등감이 올라와서 한국에 30만 명이나 되는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은행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간접 투자, 펀드나 이런 데도 이제 불신. 이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아 나선다. 그 로또 뭐 이런 거 보다가 누가 이번에 뭐 80억 당첨됐다. 네. 세금 빼면은 47억이네. 야, 47억이면 진짜 한 달에 1억씩 써도 이게 얼마야? 근데 이게 정말 부자들의 사고방식하고는 거리가 먼 게 정말 이 자산가들 슈퍼리치들은 절대로 돈이 줄어드는 걸 참지를 못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내가 한 150억 정도 벌었잖아요. 일 안 하고 투자도 안 할 것 같아. 날라가면 어떻게 이거. 그냥 이거 있는 만큼 쓰고 죽을 때까지 딱 얼마씩 쓰고 이럴 것 같아. 근데 자산가들은 그렇지가 않다는데. 기회를 보고 그냥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도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결국에 한국이 제조업 기술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금방금방 만들어내고 맞아요. 네, 삼성이 가서 공정 봐주니까 그냥 쭉 다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업이 깃든 나라이기 때문에 핸드크래프트 기술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젓가락 얘기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써서 분들 요즘에 뜨는 그 온라인 플랫폼 중에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뭐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이디어스는 뭐냐면 그 미국의 엣시라고 하죠. 네. 엣시예요. 근데 그거는 그 어떤 예술가들이나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다 팔 수 있어요. 그 플랫폼에. 제조업자 또는 그 수공예 제품들을 파는 플랫폼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그 거래 금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휴, 참 한숨이 나오는 게 일면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식약청. 그 다음에 뭐 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뭐 국세청.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기업에서 견제를 해. 그래가지고 막 거대 미디어로 움직여서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을 팔았는데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렸네. 위생 문제가 심각하네. 네. 이 얼마나 또 노이즈가 많이 생기겠어. 개인이 가진 컨텐츠가 프로덕트화해서 이제 기업을 이루는 형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사실 그게 어떤 창업 붐이 뭐 타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시대다. 그 안에서 정말 또 굴지의 기업들로 발전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150억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겼어요. 뭐 네. 내가 투자를 한 게 잘 됐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뭐 어떤 미국의 비즈니스 하는 크게 하는 어떤 뭐 한인 네. 2세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찾아보니까 유일한 친척이 나래. 150억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르다니까. 저 같은 사람은 네. 150억? 야, 그러면 아껴서 1년에 한 2억씩 쓰는 걸로 해서 7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지켜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안 생기나 봐. 150억이. 진짜 사람은 뭐 될 놈 될, 뭐 안 될 놈 안 될 이거 있잖아요. 그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가수 서른도시 있잖아요. 네. 그분이 뭐 행사도 많이 뛰고 뭐 보기에도 벌써 여유로워 보이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서른도시 맞냐고 이제 본명으로 얘기했겠지. 맞다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떤 재미교포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부인하고 이제 오래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다 했고 본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미국하고 한국 다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서른도시 당신이 이분의 어떤 그 혈육이다. 막 오촌 당숙 막 이 정도 되나 봐. 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40만 달러를 남겼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누워가지고 네.
토요일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 와서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5억 찾아가세요 이런. 또 어떤 분은 약간 철학적으로 150억 있으나 500억 있으나 뭐 인생이 뭐가 다릅니다. 근데 진짜로 물론 갑자기 큰 돈 벌었다고 소문나면 주변에 나쁜 사람들도 많이 이제 접근을 해요. 근데 그때는 뭐 내가 더 나쁜 놈이 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돈이 최소한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데 드는 돈은 크게 편차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거를 내 비전을 위해서 뭔가 투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어떤 자산가들의 갈증 이런 게 또 제2의 벤처 붐, 자산가들의 갈증이 또 스타트업에 큰 장을 연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제 잃어버린 20년, 뭐 30년 그 구도를 보면 그동안 주도해왔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게 맞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불황형 그 구조에서 기업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유니클로도 그렇게 성장한 거고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는 돈키호테도 그렇게 성장을 한 거고 여러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다 이제 뭐 창업 초기라고 불렸던 기업들부터 지금 뭐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뭐 자라나 H&M을 뭐 견줄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시드머니, 목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상장 주식이 좋아요? 비상장 주식이 좋아요? 이건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른데 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장 주식은 그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 왜요? 시총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나중에 결국에는 대부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주주가 이제 그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사실 지금의 어떤 그 상장 주식의 가치가 높아서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네. 없거든요. 좀 너무 뭐 이게 아니 진짜로 원색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기업의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나왔을 때 일부러 주가를 누른다 뭐 이런 그 풍문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투자자의 이득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좀 비상장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상장은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증자를 하고 그 돈을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곳에 사용을 해서 기업이 더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선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조합이 중요하겠지만은 사실 이 비상장 파트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을 갖고 있다면 비상장 사이드도 굉장히 해볼 만한 투자판이다 이렇게 좀. 클럽 원에서도 이 배달의 민족을 투자했었다고. 네네. 결과가 어땠나요? 어마어마하게 뭐 결과 뭐 매우 좋았죠. 수익률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왔나요? 제일 좋은 레코드 중에 하나죠. 그동안 투자해왔던 히스토리 중에. 사실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그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밸류가 좀 그렇게 높아 보이고 이건 너무 괜찮아서 누구나 들어가겠나 하는 아이템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투자한 분들은 어떤 해안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분산하다가 여기도 조금 자산 배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연하게 터진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자권이 있는데 난 배민이 너무 좋아해서 하나만 들어가신 투자 어떤 그런 판단은 없다고 전 봐요. 여러 포트폴리오 속에 좋은 것들을 이제 배치를 해뒀더니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성장을 속도 게임이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의 민족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름 좋지 않아요? 네. 배당의 민족?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나 만약에 비상장 투자나 스타트업 투자를 투자자로서 하신다면 이걸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하나만 딱 찍어서 이게 성공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아이템 중에서 배민하고 쿠팡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다잖아요. 네네. 타다가 그럼 갑자기 금지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다도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타다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이거는 사실 창업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왜 그랬을까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사업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사업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운송업계와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꼭 타다와 같은 운송업계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은 무조건 구기술과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 막 영국에서 기계 나오는 공장이 나오니까 막 기계 부시고, 네, 러다이트 운동 막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Rage Against the Machine. 네. 네. 그러니까 Video Kill the Radio Star. 네. 타다 같은 경우는 그 신기술을 아예 그냥 꺾어버린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균형 성장보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저는 좀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택시 업계가 네. 어마어마한 어떤 그 압력 단체래요. 네. 네. 정치권에서 보기에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네. 지금 우리가 스타트업과 뭐 벤처 창업 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4차 산업 육성 이렇게 표현은 좋게 꺼내는데 실제 어떤 행정부의 조치를 보면 과연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토양이 한국에 갖춰져 있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그러니까 돼요. 또 이럴 수 있어요. 창업붐이 일어나서 또 또 시청자분들이 창업을 하셔서 정말 신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기존의 그러니까 신기술은 기존의 불편한 걸 해결하는 기술들이에요. 그럼 기존의 불편한 업계에서 또 부딪힐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때 또 어떠한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인가. 타다와 같은 것들이 창업자들한테 트라우마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타다. 네, 네. 그분들은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 테크들이 신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이제 농업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농업을 언제까지 이제 인력과 충격에 의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 영농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정부에서도 각 도나 주요 지역마다 이 스마트 파밍, 네, 그렇죠. 스마트 파밍 클러스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럼 또 기존의 시비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 클러스터, 그러니까 물론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 가지고 한 2년 걸리는데 이 타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서 그런 저항들이 나왔을 때 정부가 현명하게 절충을 못 해준다면 창업 붐은 그냥 조금 허공에 메아리 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한 모범 사례로 잘 된 스타트업도 있긴 있잖아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그렇고 완전히 어떤 유통과 배달의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식음료 시장의 어떤 판도도 바꿔버렸어요.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쓰지 말자고 했지만 이 포장 수요에서 쓰는 일회용품의 이 어마어마한 수요에 네. 환경부가 오히려 꺾여버렸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다, 도저히. 한국 스타트업에 저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유행에 민감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뭐 통화만 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차 타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다 보고 있고 이렇지 않아요. CAC라고 해서 Customer Acquisition Cost라는 게 있어요. 네. 신규 고객 창출 비용. 이게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만약에 비슷한 배달 서비스 혹은 비슷한 어떤 뭐 소개팅 앱 이런 게 있으면 맨 처음에 그 시장을 개척한 주자가 있잖아요. 그럼 후발 주자가 네. 거기 들어가면 초기에 시장을 닦은 그 기업보다 후발 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CAC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적. 비슷하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건 뭐지? 그러니까 댓글 궁금하듯이 네. 저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얍삽일 수도 있는데 얍삽이 오랜만에 들었다. 네. 야, 그 오락실에서 올림픽 오락할 때 이렇게 자루 막 튕기고 그러면 야, 얍삽이 막 이거 아니야? 그렇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강남이랑 삼성동 주변에 킥보드가 되게 많아요. 공유 킥보드가.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킥보드의 선두주자였다. 그럼 그 킥보드 주변에 똑같이 놓는 B라는 회사가 바로 팔로잉해서 만들어요. 왜냐? 나중에 결국 A가 얘네를 M&A 할 거니까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창업하고 엑시트하고 창업하고 엑시트하는 전략이만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네. 그렇네. 진짜 그런 류의 어떤 비즈니스 창업가들도 있어요. 나는 왜 똑같은 걸 왜 또 하지?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시장의 어떤 우월적 지위는 분산될 텐데. M&A, 그러니까 마켓 시어를 늘리기 위해서. 사가지고 가라. 우리나라는 또 IT, 무선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속도 세계 1위. 이건 뭐 한국 사람들이 약간 숄템퍼드 약간 성격이 급한 것도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이커머스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결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액티브엑스, 네. 그 다음에 엔프로텍트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아이핀 인증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골라서 쇼핑해서
결제하고 배송으로 넘어가는 이런 플랫폼이 그냥 정말 단계가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간소화됐고 이 정도의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트 가서 수박을 사 먹을 때 두들겨 보잖아요. 이거 맛있어요? 이제 물어보고. 근데 그냥 이마트 쓰게서 보면은 아 이거 수박 어디 샀는데 굉장히 달아요. 후기만으로. 네, 그러면은 두들겨 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상품 그냥 단순 페이지만 운영하는 거랑 그냥 리뷰 페이지가 많으면 서버 비용도 엄청 올라갈 텐데 네. 그런 만큼 이게 뽑을 만한 다 어떤 매출 증가의 요인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또 빠르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잖아. 이번 뭐 선거 때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까지도 다 세대 교체가 상당히 빠른데 얘기했던 그 기존 어떤 조직들의 병폐 네. 이런 게 이제 어떤 적폐청산이라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좀 속도가 나면서 약간 너무 좀 지나친 것도 없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대기업들이 기술을 탈취하고 막 갑질하고 이런 거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의뢰이 있어 왔던 어떤 정경유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투명해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네. 이런 거는 외국인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한 좀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비되고 있는 어떤 뭐 주요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이제 품질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이제 싹 트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많은 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에요. 진짜요? 네. 한 일례로 말씀드리면 여성 쇼핑몰, 그냥 의류 쇼핑몰이에요. 제가 그냥 일본말로 바꿔서 일본에다 온라인 그 스토어를 개설했는데 매출이 10배 증가했어요. 100억 벌던 회사가 1000억 됐거든요. 아니 일본도 네. 나름대로 기술 강국인데 그거를 왜 네. 못했을까? 어떤 일단은 문화적인 기반이 없었나? 그게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남대문 문화, 동대문 문화 이게 아직은 품질로서 살아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해외까지 확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죠. K-뷰티, K-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주문량이나 트래픽이 매우 좋습니다. 여기 네. 육아 관련 스타트업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서 보신 거 있어요? 육아 관련 스타트업이요. 약간 교육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뭐 하버드나 뭐 예일대나 이런데 유명 강의들 이런 것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와 좋다. 네, 뭐 그런 집에 그냥 안방에서 네, 스마트폰만 키면 하버드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작권 이런 거 없나? 그건 이제 어느 그 대학에서 이제 풀어놓은 것들. 아이들 영유아들 그 영어 교육할 때도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서 엄선된 그 미국 교사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으로 네, 그렇게 이제 과외를 진행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었고요. 그거 좋네. 네. 이제 누가 한국에는 클래스 101이 그렇다고 이번에 매출 네. 엄청 폭증했대요. 네네. 이번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제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되게 그 박리담회, 네. 그러니까 저가의 어떤 온라인의 특성 잘 살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되게 실용적인 정말 실사구시의 학문들을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곳이잖아요. 육아 관련 얘기하시니까 미국에 그 밀크 스트로크라는 그 앱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그 워킹맘들 위해서 그 모유를 배달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직장에서 유축기를 모유를 마련해서 이제 집에 있는 아이한테 보모 베이비시터한테 네. 배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보온통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 이런 거 진짜 약간 충격이었어요. 모유를 배달한다고? 그럼 혹시 배달원이 왜 치킨 하나씩 빼먹는 거 문제됐잖아요. 모유도 배달원이 한입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저 어렸을 때 많이 못 드셨나요? 아니야 많이 먹어서 몸이 이렇게 됐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어머니가 보고 아니야 엄마 우리 엄마 자요 지금. 엄마 미안해. 창피하지 많이. 이거는 정말 극강의 그 드립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설마 그걸 빼먹진 않겠죠? 모유 스틸.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스타트업 하면 예. 정신 차리죠. 네. 네. 그 스타트업 하면 보통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는 뭐 23명인가가 공동 창업자로 이제 모여가지고 커다란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막 일을 했대요. 그래서 초창기에 밥값만 해도 정말 상당히 그 벅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가 봐도 인원이 많잖아요. 딱 초창기에 알리바바 만들자 해서 모인 사람이 뭐 한 2, 30명이니까. 우리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처럼 숫자는 많은데 착한 알리바바가 되자 해서 그래서 알리바바로 이름을 지었대요. 네네.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어플로 환전 서비스 네. 해서 집에 갖다 주는 비행기 티켓 싼 거 사면은 막 밤에 출발하고 새벽에 출발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네. 그날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했어. 밤에 11시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언제 환전해? 비행갈 시간이 없어. 앱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는 거야. 집이나 직장으로. 네. 이거를 이태원이나 남대문 가면 환전상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다 이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은행 환율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행은 사실 때 파실 때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걸 예를 생각했어. 야, 동엽아 이거 어떻게 것 같아? 둘이 막 아이디어를 이제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이거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가는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에는 업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서비스를 갖고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질서를 확립하는 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뭐 손 빨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첫 매출, 그 다음 매출, 이렇게 매출 규모를 이제 확대해 가면서 비즈니스가 가능성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매출은 나오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죠, 네. 당연히. 뭐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쉽게 말해서 인스타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은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나 이런 창업 초기에 정말 아이디어만 보고 지원해주는 또 정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민간의 그런 투자들도 있고요. 그런 쪽에 이제 자금들에게 어필을 할 수가 좋아요. 있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 만들었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든 대충 베타 버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어디로 가요? 그거는 이제 정부 이제 기관 내에서 이제 창업을 지원해주는 센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진대회도 많고요. 현대가에는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도 있어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챌린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인큐베이터 대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일단 입상을 하거나 투자를 받으면서 어떤 레퍼런스를 쌓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그 자산가들을 만나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 이걸 하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보통 이제 그런 대회를 주관하거나 정부 기관에서는 선정이 되면은 사무실이나 기본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반 사항들을 마련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역삼동에 가면은 마루 180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창업가들이 모여 있는 어떤 창업 센터예요. 가면은 이제 선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도 나오고요. 또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자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 좋겠다. 하기 싫으면 가. 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인문에 보면 인상에 말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데 열심히 다 잠재 의식에서 나온 거래. 여기서 이걸 잡아내주세요. 좋게 이렇게 해보자. 네, 이러한 조언들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발전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네.